오늘부턴 우리도 여기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뒤이어 두 명의 시누이가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어머니, 거긴 아이들 방이에요. 수진이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월급 270만 원으로 7식구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순식간에 몰려왔고 남편 태주는 또 고개만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잠시 뒤 딸이 금상받았던 그림이 시누이 발에 밟혀 구겨지는 순간 수진의 마음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인천의 해질녘은 늘 비슷한 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붉은 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노을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번져 들어오면 수지는 그 풍경을 한번 창가로 흘긋 바라본 뒤 언제나 그렇듯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냄비 속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옆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그게 전부였지만 수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배불리 먹일 수는 있겠지. 좁지만 나름 정리된 거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조용히 끝나겠구나 싶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 안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벌써 태준인가? 수지는 냄비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불을 약하게 줄인 뒤 물기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훔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와. 문을 여는 순간 입가에 걸린 미소가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두 명의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짐가방, 바로 옆에는 캐리어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죠. 잠깐 들른 손님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끝이 흐려지는 사이 시어머니는 익숙한 집처럼 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문 활짝 열어놓고 뭐하니? 바람 들어온다. 얼른 닫아. 대꾸를 들을 생각조차 없는 태도였습니다. 두 시누이도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어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짐가방들이 문턱을 넘을 때마다 쿵, 쿵 무거운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수진 가슴에도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불길한 예감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어쩐지 오랜만에 오니까 허전하더니 그래도 깔끔하게는 해놨네. 태준이는 아직이냐? 마침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태준이 현관에 쌓인 짐들과 어머니, 동생들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잠시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태주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들 며칠만 있다가 간대. 그의 어색한 웃음 뒤에 겹쳐진 건 분명한 곤혹스러움, 그리고 늘 그랬듯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미지근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며칠만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와 짐가방의 크기만 봐도 그 며칠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란 걸 수지는 직감했습니다. 네 식구가 겨우 오밀조밀 살아가는 이 작은 집에
성인 셋이 더 들어온다는 사실이 숫자처럼 머릿속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잠자리, 침구, 식사, 빨래. 눈앞에 현실적인 계산표가 정신없이 펼쳐졌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수진이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직 못 먹었지. 배고파 죽겠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시 부엌 된장찌개로 향했다가 금세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섰습니다. 두 시누이는 말도 없이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몸짓이었습니다. 수지는 뜨거운 된장찌개 냄비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애호박 듬뿍 넣어 끓인 된장찌개, 계란찜 하나. 갑자기 7명의 저녁이 되어버린 식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떠올리니 남은 채소 몇 개와 계란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일용할 반찬보다 먼저 떠오른 건 통장 잔액이었죠. 오빠 저녁은 거의 다 됐는데 사람 수가 늘어서 반찬이 좀 모자랄 것 같아.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태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도 좀 같이 고민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늘 그렇듯 고개를 떨군 채 머리만 극적일 뿐 굳게 담은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내 편에 서본 적 없는 남자, 12년 동안 봐온 익숙한 모습이 반복될 뿐이었죠. 또 시작이네. 숨을 고르는 사이 묵직한 체념이 먼저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 좀 보고 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냉장고 속 재료들을 대충 떠올려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장이야. 있는 거나 먹지. 뭘 그리 대단하게 차리려고 그래. 투덜대는 시어머니의 말에 한순간 망설였지만 수지는 운동화 끈을 꽉 눌러 신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오늘 저녁상은 차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재료들을 카트에 담고 계산대로 향하던 순간 수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90만 원. 눈앞 숫자가 또렷이 박혀 있는 걸 보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아이들 학원비에 앞으로 빠져나갈 금액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여기에 시댁까지 합세한 7인 식탁이라니 단순한 돈 계산을 넘어 막막함이 훅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카트에 담아둔 몇몇 물건들을 하나둘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 가장 작은 포장만 남기고 계산을 마치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어떻게든 넘기자.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 좁은 주방을 오갔습니다. 있는 채소를 긁어 모아 볶음밥을 만들고 된장찌개에는 물과 두부를 더 넣어 양을 늘렸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까지 꺼내 올리니 간신히 상 한 번을 꾸릴 정도가 되었죠. 밥 먹자. 태준의 목소리가 울리자 거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식탁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원래 네 식구가 쓰던 작은 4인용 식탁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자 의자도 모자라 작은 보조의자와 아이.
의자까지 끌어와 겨우 7자리가 맞춰졌고 팔꿈치가 서로 부딪힐 만큼 비좁았습니다. 접시를 놓을 공간조차 없어 반찬을 겹쳐 쌓아야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식탁 위를 훑어보며 동시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고기가 하나도 없네. 애들 있는 집이라더니 반찬이 이 모양이야?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냉장고에 고기는 없고 이번 달 생활비도 좀 빠듯해서 오늘은 이렇게라도 죄송해요. 수지는 말끝을 흐리며 태준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만 거들어 줘라는 눈빛이었지만 태준은 여전히 말없이 밥만 떠놓고 있었죠. 뭐라고? 가족이 왔는데 돈 걱정부터 해? 우리가 거지야? 이런 걸로 식사를 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고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시누이들은 피식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죠. 수지는 뜨거운 뭔가가 가슴 위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는데 밥알 하나도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내가 뭘 더 어찌해야 하지. 입안은 바싹 말랐고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수지는 말없이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에만 몰두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려도 그 느낌조차 무뎠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과 통장 잔액이 뒤엉켜 줄 곳 맴돌고 있었죠.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 그때 마음 한가운데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단단한 의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태주는 바닥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붙잡은 채 화면을 무심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잠시 뜸을 들이던 시어머니가 슬쩍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 집 방이 몇 개지? 그 질문 하나로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이요? 2개예요. 저희 안방 하나랑 아이들 방 하나요. 그래. 그럼 우리 셋은 어디서 자야 하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곧장 작은 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작은 방은 아이들 방이어서요. 어머님은 거실에 이불 펴드리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뭐라고? 나더러 거실에서 자라고? 허리도 안 좋은 노인이 좁아 터진 거실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자라는 말이야? 둘째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 엄마 아빠랑 같이 자도 되지. 작은 방은 우리 셋이 쓰면 딱이겠네. 작은 방. 아이들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쉬는 공간. 오직 그 방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 방까지 빼앗아가려는 말에 수진의 심장은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저절로 태준을 향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은 화면을 무의미하게 위아래로 스크롤하고 있었고 이 방에서 오가는 말들은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2년 동안 시댁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내 편에 서주지 않았던 남편. 그래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던 마음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거긴 아이들 방이에요. 새 식구가 들어가서 쓰면 아이들 잘 곳이 없어요. 뭐야?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습니다. 정수진, 내가 뭘 잘났다고 말을 그렇게 해? 방이 둘이면 누가 봐도 어른들이 방 쓰고 애들이 거실에서 자는 거지. 애들이 왕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최소한 아이들 방만큼은. 말을 잇기도 전에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제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투야? 지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처럼 몰리는 기분이었죠. 기대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때 둘째 신우이의 눈길이 작은 탁자 위를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8살 지우가 미술대회에서 금상 받은 그림이 액자도 없이 그냥 기대어 놓여 있었죠. 색연필로 그린 바다는 투박했지만 지우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이게 뭐야? 신우이가 그림을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이걸 금상이라고 받았다고? 낙서 아니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신우이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다가 귀찮다는 듯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한쪽 모서리가 크게 구겨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방에서 나오던 지우가 그 장면 그대로 보았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내 그림. 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그림을 집어들더니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거 내 거야. 곧이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며 서러운 울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그대로 쥐어뜯기는 듯 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는 동시에 머리끝까지 뜨거운 피가 치솟는 느낌이었죠. 한 번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수지는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았습니다. 아이 보는 앞에서 대판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우야. 수지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의 작은 몸이 엄마 품속에서 더 크게 떨렸고 울음은 도리어 더 깊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시 펴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한 번 구겨진 종이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뿐 아니라 아이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아팠습니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 모습을 그저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한마디 툭 던지는 시누이의 말에
수진의 속은 더 지지겨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꿈도 마음도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속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겨우 울음을 멈추고 잠든 뒤에도 수지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좁은 작은 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구겨진 그림을 손으로 쓸어 펴보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구김은 지우의 상처 같고 자신의 지난 12년 같았습니다. 월급 270만 원. 그 적지 않은 돈으로 7식구를 먹이고 입히고 공과금 내고 아이들 학원까지 보내려니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친정에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여러 번 신세를 진 터라 또 돌아가는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작은 방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던 수지는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결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벽장문을 조용히 열어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캐캐 묵은 먼지가 손등에 묻어나왔지만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미 결심은 끝나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죠. 가장 먼저 아이들의 옷을 몇 벌 챙기고 늘 품에 안고 자던 인형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채로 버티고 있던 지우의 그림을 조심히 펴서 가방 한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 꿈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사람들 곁에 두지 않을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을 꼭 다잡으며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던 날 아침, 태주는 끝까지 수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방 안에서 등을 돌린 채 그대로 굳어 서 있었죠. 그 뒷모습엔 책임도 붙잡으려는 마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급여 20% 감봉 통보가 떨어졌고 텅 빈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건 어머니의 날 선 비난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가더니 꼴 좋다. 생활비는? 애들 학원비는? 내가 다 책임져야지.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말에 태주는 결국 지갑 속 마지막 30만 원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잃고 돈까지 부족해진 그의 삶은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수원 친정집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 냄새가 코끝에 스며드는 순간 그동안 꼭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외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죠. 엄마, 또 신세 지러 와서 미안해요. 수진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얘야, 신세는 무슨. 내 집이라고 생각해라. 힘들면 여기 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수지는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편히 기댈 곳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라는 사실이 새삼 가슴 깊이 박혀왔습니다. 평온이 찾아오는 듯하던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처음에는 택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끊기질 않았습니다. 마치 문이 떨어져 나가라 누르는 듯
집요하고 거칠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고 문 옆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니 예감대로 문 앞에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성난 얼굴에 거칠게 들썩이는 어깨까지 보기만 해도 긴장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야, 정수진. 문 열어. 어디라고 멋대로 도망을 와. 두꺼운 현관문을 뚫고 들어오는 고함 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까지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문 너머로 조심스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리어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태준이 월급 깎였어. 집 나가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더니 회사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내가 책임져. 당장 생활비 내놔. 제가 왜요? 수진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럼 누구 탓이야? 내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 인생 이 꼴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돈 내놔. 당장. 소란을 듣고 나온 아버지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 남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 정도로 소란 피우실 일은 아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아버지를 향해 더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딸년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서 그런가? 그 말에 수진의 시야가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경찰 얘기를 꺼낸 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악담을 퍼붓다가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현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비로소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람들과는 끝이다. 그날 밤 그녀는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친정에 오래 머물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전세 보증금에 겨우 기대어 사는 상황이었고 은퇴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수지는 안양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사간 첫날 밤 새 집은 낯설고 허전했지만 적어도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을 퍼붓지는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을 잠그는 행위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수지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소자본 창업, 홈메이드, 도시락, 1인 케이터링 같은 키워드를 끝없이 검색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창업 후기들을 뒤지고 배달 앱에서 인기 메뉴를 살펴보고 다이어리에는 가능한 아이디어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음식? 예전부터 손맛 좋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 중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산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지인 둘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고 작은 돈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노후 자금과 빌라 보증금까지 건드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최소한의 조리도구와 식자재를 샀습니다. 중고로 산 전기오븐, 대량으로 구입한 랩과 일회용 용기, 기본 양념들. 쌓여 있는 박스를 바라보며 수지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짜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 새로운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방불을 켰습니다. 샌드위치용 식빵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채소를 썰고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도시락들을 하나씩 랩으로 정성껏 감싸고 스티커에 손글씨로 메뉴를 적어 붙였습니다. 오전에는 배달 앱과 단골 손님들에게 들어온 주문을 순서대로 돌며 배달했습니다.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시킬게요라는 한마디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다음날 메뉴를 고민하며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뒤져 특가 품목을 확인하고 오늘 남은 재료로는 어떤 구성을 하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면 몸은 녹초가 됐지만 집에 들어가 아이들 얼굴만 보면 다시 버틸 힘이 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아침마다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베어 물며 웃을 때면 수진의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이것만큼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안양역 근처 오피스텔로 늦은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휘청거리는 취객과 야근을 마친 사람들, 배달 가방을 맨 라이더들이 뒤섞여 특유의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길을 건너려던 순간 시야 한켠에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대리운전 조끼를 입고 스마트폰을 쥔 채 서 있는 남자. 어딘가 구겨진 어깨와 축 처진 자세. 수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숨이 멎었습니다. 이태준. 헝클어진 머리카락, 까칠하게 자란 수염, 쉽게 펴지지 않은 구김이 그대로 남은 조끼. 예전의 반듯한 회사원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서 있는 그의 옆모습은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한순간 수진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잠깐 스친 연민은 곧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난 세월의 기억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던 남편.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 편에 서주지 않았던 사람. 내가 참아라, 내가 이해해라라는 말로만 상황을 덮으려 했던 수십 번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재생되자 다가가 말을 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지냈어? 힘들지?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너무 가볍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처들은 너무 깊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케이터링 박스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지만 발걸음은 정반대로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차리기 전에 수지는 서둘러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 결심만큼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날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수진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늦은 시간 휴대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늦게까지 고생한다던 목소리가 들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을 고르는 듯한 이상한 침묵 뒤에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큰일 났다. 그 한마디로 수진은 이미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아버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한참을 망설이다 아버지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은행이라길래 확인하라는 말에 그대로 평생 모은 돈 1억 전부 다 날렸다. 보증금까지 건드려서 다음 달이면 집도 비워줘야 한단다. 순간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눈앞이 어지러질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1억, 보증금. 뉴스 속에서만 보던 단어들이 단숨에 우리 가족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억이요?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제대로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집, 보금자리, 그 모든 것이 한 통의 전화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녀는 잠깐 밖으로 나와 원룸 앞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온기가 피부를 통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운 것과 억울한 것, 미안한 것과 두려운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 즈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지금 무너져버리면 이 집안은 완전히 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수지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케이터링으로 몸을 혹사했고 밤에는 부모님의 상황을 떠올리며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안양의 작은 카페에서 개업식 케이터링을 맡기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수지는 밤을 꼬박 새우며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 샐러드, 미니 타르트, 한입 크기의 핑거푸드까지 손이 닿는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완성된 음식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으며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주문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 계기로 뭔가 하나라도 풀리면 좋겠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온 간판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느리게 피어나는 봄. 마치 지금 자신의 삶을 비유하는 것 같아 수지는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리대 위에 준비해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세팅했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고 높낮이를 맞춰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허브잎을 살짝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정수진? 수진은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서 있었습니다. 지영아, 중학교 시절 거의 매일 붙어 다닐 만큼 친했던 절친. 고등학교 올라가던 해 지영이가 갑작스레 타지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져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그 친구 한지영이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주문서에 이름 보고 설마 했는데 진짜 너일 줄은 몰랐다. 세상 진짜 좁다. 여기 내 카페야. 지영은 반가움이 가득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더니 준비해온 음식을 한 입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 정도였어? 그냥 잘한다 수준이 아닌데? 지영의 눈이 점점 동그래졌습니다. 이건 가게 차려도 되겠는데? 아니, 진짜로. 지영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업가의 눈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여기 디저트 라인 같이 해볼 생각 없어? 나도 커피는 자신 있는데 빵이랑 케이크 쪽은 아직 약하거든. 너랑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수지는 얼떨떨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동시에 머리를 스쳤습니다. 부모님의 보이스피싱, 사라진 1억, 날아간 보증금. 눈앞이 잠깐 어두워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다. 지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또렷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 곧 목돈 한 번 들어올 일이 있어. 지금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고 부모님 당장 필요한 돈이 4천만 원이라 했지? 그거 내가 빌려줄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4천만 원? 지영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알아. 그래서 더 빨리 말하는 거야. 지영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실력이면 장사 잘 될 거고 나랑 같이 하면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 이건 그냥 동정이나 우정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야. 나도 계산 다 해보고 하는 말이거든. 사업 잘 돼서 벌고 천천히 갚으면 돼. 지영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쉽게 내뱉는 위로나 언젠가 도와줄게 같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믿음이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수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금세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지영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려고 사는 건데. 진짜 힘든 시기에 친구 한 명 못 도와주면 그게 더 부끄러운 거지. 대신 같이 잘 되자. 나도 이 카페 성공시키고 싶어. 지영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동업을 결심했습니다. 카페 한쪽을 베이커리 작업 공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수지는 새벽부터 빵과 디저트를 굽고 지영은 인테리어와 마케팅, 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몇 달 후 5월의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개발한 쑥개떡 타르트, 밤황금 크림빵, 수제 쿠키들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빵 진짜 다르다. 달지 않은데도 맛이 깊어.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카페 앞에는 금세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올랐고 수지는 약속대로 지영에게 빌린 4천만 원을 조금씩 그러나 성실하게 갚아나갔습니다. 어느덧 5월의 빵집은 동네를 넘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생기는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 엄마 빵집 해 라고 자랑했고 주말이면 카페 한켠에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바쁘지만 안정된 삶이 비로소 찾아온 듯 했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카운터 정산을 마치고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주방 한쪽에서 반죽을 정리하던 수진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밀가루 묻은 손을 털어내며 화면을 확인하자 발신자에는 학교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하기 힘든 불길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지우 보호자인데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우가 학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상태가 위중할 수 있어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고 심장이 터질 듯 미친 속도로 뛰었습니다. 택시에 몸을 실은 뒤에도 수지는 기도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 응급실 앞. 숨이 턱까지 차올라 뛰어들어간 그곳에서 수지는 낯익은 뒷모습 하나를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태준이 응급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우가 척추를 다쳤대. 수술을 해야 한대. 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이지우 학생 보호자분?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꽤 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수술비와 초기 입원비만 해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7천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숫자가 들리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세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7천만 원. 머릿속에서 그 금액이 몇 번이고 울렸다가 그대로 턱 밑에서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가 안정됐다고는 해도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카드, 적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게 웬일이야.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위로나 걱정보다 먼저 탓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교 보내지 말라 했잖아요. 애가 다치나 안 다치나 그거 뻔한 거라고. 그래, 애가 다친 건 안 됐지만 애 엄마가 얼마나 부주의했으면 이런 사고가 나냐. 복도 공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꼭 쥐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남 탓부터 하는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속에는 깊은 후회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의 상태를 듣는 순간부터 그는 지난날의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외면하던 자신, 아내가 무너져 가는데도 도망치기만 하던 자신, 그리고 떠나가는 가족을 붙잡을 용기도 내지 못했던 자신, 더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우 수술비 마련하겠습니다. 순간 복도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7천만 원이 장난이냐?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충남 예산에 있는 선산, 그거 팔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떤 땅인데?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죄송합니다, 어머니. 태준이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우리 집안 근본이면 지우는 제 삶의 근본입니다. 지우를 잃는다면 저도 같이 끝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지우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선산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떼고 중개업소를 전전하고 가격 협상을 하느라 몇 날 며칠을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지난 12년의 비겁함을 한 번에 갚아나가겠다는 사람처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땅은 팔렸고 수술비는 맞춰졌습니다. 지우의 수술은 길고 길었지만 기적처럼 잘 끝났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재활은 오래 걸리겠지만 아이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자고 있는 지우 곁을 수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태준 역시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딸 곁에서 손을 잡고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지우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다리가 아주 조금씩 반응하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두 사람은 매번 울컥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고생이 많다. 이거 집에서 끓여온 죽이다. 좀 먹고 힘내라.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말투였습니다. 수지는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짧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수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날 선 말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병실에 들러서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낮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우리 지우 꼭 나아야 한다. 그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지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재활 운동을 병행해야 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수진과 태준 사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줄었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는 노력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카페 일이 바쁠 때면 아이들을 챙겼고 주말에는 가게에 나와 설거지나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불편한 기색 없이 또박또박 일을 해내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네 식구는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도시락을 먹은 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태준은 잠시 말을 고르듯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무 늦었지. 수진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늦었어. 그리고 이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야 같이 같은 쪽을 보는 것 같아서. 태준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도 많은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도망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망 안 갈게. 우리 같이 애들 키우고 같이 늙자. 수진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 혼자만 버티는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 네 사람이 같이 버티는 거야. 멀리서 지우와 지민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인생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